네, 안녕하세요. 네네. 마침 시작을 알리는 조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되도록이면 뭐 짧게 별다른 내용 없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바나나라는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바나나가 멸종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 만약에 들어본 적이 뭐 있든 없든 한번 이 영상으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붕어 없어져도 붕어빵 먹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임? 그래서 난 인싸들은 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보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마트나 슈퍼에 가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도 싼 가격에 바나나를 판매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널려있는 바나나가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니 정말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나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9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생긴 바나나를 먹었는데요. 지금의 바나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짧고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로미셸이라는 종의 바나나인데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섬나라인 자메이카에서 1835년에 처음 발견된 바나나입니다. 지금의 바나나보다 맛이 더 진하고 달콤해서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 바나나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바나나가 사치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미셸 바나나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바나나를 키우는 나라에서는 자연을 모두 밀어내고 바나나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나나 생산국인 과테말라에서는 무려 땅의 90%가 바나나 농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0년도에 바나나 전염병인 파나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병에 걸리면 바나나 나무가 말라 죽게 되고 빠른 속도로 다른 나무에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하고 있던 그로미셸 바나나가 거의 사라져서 예전처럼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로미셸 바나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멸종이라고? 나도 크로미셸 바나나 먹어보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생긴 바나나가 그로미셸을 죽이는 파나마병에 감염돼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 그로미셸 바나나보다 맛이 없고 밍밍해서 B급 바나나였지만 그로미셸 바나나가 파나마병으로 거의 멸종되면서 대세 바나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의 시대가 왔더라. 그래서 바나나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재 먹는 캐번디시 바나나로 대체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바나나 수출량의 99%가 캐번디시 바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캐번디시 바나나가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1989년 새로운 병이 발견됩니다. 그 병의 이름은 신파나마병. 과거 그로미셸 바나나를 죽이던 곰팡이가 변신해서 캐번디시 바나나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이 곰팡이가 발견된 농장이 많지 않았지만 2013년 아프리카에서 2018년도에는 미얀마에서 신파나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발견되면서 바나나가 멸종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 병에 걸리면 바나나 농장은 초토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병에 걸린 바나나들을 모두 다 뽑아내어도 몇 년 동안 변종 곰팡이가 땅에서 잠복하여 더 이상 바나나를 재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모두 같은 종인 캐번디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병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바나나는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 이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농약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파나마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바나나 품종을 찾거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바나나 품종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바나나가 멸종할 위기이지만 과학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답니다. 과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 자, 여러분 잘 봤어요?
선생님이 편집을 안 하기 위해서 중간에 영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노출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어쨌건 이 바나나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봤듯이 예전에는 그로미실이라는 품종의 바나나를 재배를 하고 먹었어요. 근데 그로미셸이 파나마병에 노출되면서 거의 망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캐번디시 바나나로 다 대체해서 재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번디시 바나나를 죽이는 신파나마병이 다시 돌게 되면서 지금 현재 캐번디시도 못 먹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1학년 통합과학 책에 나왔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로미셸이 재배됐었는데 그러면은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떠올려서 지금 왜 바나나는 그러니까 그로미셸 같은 경우 파나마병이 돌았을 때 대거 다 죽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극성을 부려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에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학년 때도 자연선택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는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형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한 아이들이 선택된다. 그런 걸 자연선택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그래서 다 죽고 그 선택된 아이들이 결국 남아서 진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파나마병이 돌았을 때 그로미셸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사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즉 정말 이 그로미셸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정말 우수한 그러니까 달고 맛있고 이런 우수한 그로미셸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게 즉 무성생식 방법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뭐 꺾꽂이라는 방식으로 줄기나 잎을 심어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기나 잎을 심어서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줄기나 잎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와 동일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대량 생산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보존하면서 그러한 유전자를 가진 애들로만 다 생산을 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겠죠. 당연히 정말 좋은 품종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같이 죽는 거죠. 이렇게 파나마병이 일거나 했을 때 유전적인 변이가 없기 때문에 한 놈이 거기에 당하면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나나 그로미셸이 그런 식으로 재배가 되고 있고 현재 캐번디시도 그런 방법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요. 무성생식 방법으로. 그래서 캐번디시를 죽이는 병이 다시 발발하게 되면 그 캐번디시도 다 같이 멸종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최대한 줄여서 재배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단점이라는 것도 생기게 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로미셸의 대규모 재배가 중단된 까닭을 물어봤는데 그로미셸이라는 거는 한 가지 유전자로 즉 유전적 다양성이 극히 낮은 우리 나중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다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유전적 다양성이 극히 낮은 하나의 품종으로 재배를 했기 때문에 파나마병이 도졌을 때 다 같이 죽었다. 죽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뭐 죽은 건 맞지만요. 어쨌건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2번은 한 가지 품종의 작물이나 가축을 대규모로 키울 때의 장점과 단점. 자, 여러분들 실제 수업이었다면 이거를
질문을 했을 텐데 아쉽네요. 일단 장점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어떤 유전병이나 어떤 안 좋은 어떤 병이나 전염병 이런 것들이 돌았을 때 다 같이 사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할 때 나왔던 영상 뉴스라서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생물 다양성에는 일단 3가지가 있어요. 현재는 더 세분화해서 4가지로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교육 과정상에 나온 생물 다양성은 총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은 어렵지 않잖아요. 생물 다양성은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3가지의 생물 다양성의 분류 단계를 보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지만 먼저 그림으로 대충 감을 잡자면, 제일 먼저 그림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죠. 자,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뭐 숲도 있고 늪지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맞죠? 그러한 생태계들이 다 다양한 거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생태계를 딱 따져볼게요. 여기서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거. 하나의 생태계를 따졌을 때 그 생태계 안에는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죠. 그런 걸 종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종들 중에서도 무당벌레라는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당벌레라는 종만 딱 따져놓고 보면 이 무당벌레들은 등껍질의 색깔이나 무늬가 다 다르죠. 그렇죠? 이런 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도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이해했겠지만 하나씩만 좀 따져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라도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오는 거고, 당연히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생태계의 안정성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낮은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에 유리해진다. 즉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다양성이 높으면 그 중에는 뭐 별별 형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구로미셸도 만약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다면 파나마병에 살아남는 품종이 분명히, 살아남는 형질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살아남아서 그 아이들이 또 자손을 번식시키니까, 꺾어지를 하니까 또 구로미셸이 그렇게까지 사멸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는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당연하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의 예를 보면은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랑 색이랑 그 다음에 이런 나선 형태의 무늬도 무늬 방향이나 뭐 폭, 두께 이런 것들도 다 다양합니다.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 같은 터키 달팽이인데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 혹은 얼룩말에서 줄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우리 얼룩말이라고 다 모두 동일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같은 종이지만 다양한 줄무늬가 나오는 거,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양성이 종 다양성인데 어렵지 않죠?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종 다양성을 따져줄 때는 2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종의 다양성을 생각하다 보면 종이 많을수록, 즉 종의 수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종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 종의 수가 더 많아. 그런데 그 종의 수가 더 많은 그 지역에서는 너무 이제 밀집되어 있어요. 종의 수가. 예를 들어 한 종만 굉장히 많고 나머지 종들은 다 한 마리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랑 그 다음에 종의 수는 하나 적지만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종 다양성을 무조건 종의 수가 더 많은 지역이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 다양성은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종의 풍부도, 즉 종의 수고요. 그 다음에 종의 균등도.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과학에 있던 그림을 선생님이 따왔는데 가와 나 지역에서 종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와 나에서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알겠죠. 어디가 더 높나요? 혼자 있지만 말해봅니다. 그렇죠. 나죠, 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다시 개체의 수를 표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가와 나 두 개가 종의 수는 같아요. 개체 수도 같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이제. 종의 수도 같고 개체 수도 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된다? 균등도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균등도를 비교했을 때 가 같은 경우, 지역 가를 보시면 자작나무, 신갈나무,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소수만 존재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소나무예요. 그쵸?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자작, 신갈, 구상이 다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즉 균등도가 더 높다. 그래서 만약에 종 다양성을 비교해봐라 라고 서술형이 나온다면 나와 가는 개체수와 종 풍부도는 동일하지만 종의 균등도에 있어서 나가 더 높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나가 더 높다라고 서술을 해주면 온전한 점수를 다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작년에 1학년 때 이 부분이 시험 범위였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양성이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말 그대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당연히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는 것이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다양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어서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